골드만삭스가 내년 경기 침체 확률을 15%로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는 것은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보는지 강론까지 속속들이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골드만의 논리를 정확하게 뜯어보면서 왜 골드만은 이렇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골드만삭스의 논리에서 얻어갈 것은 무엇인지를 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골드만 논리에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건 아니고요. 골드만의 논리 체계가 이렇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번 자료는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블룸버그와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요. 골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의 경로를 함께 짚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약입니다. 1번, 내년 경기 침체 확률 15%다. 2번, 내년에도 소비는 탄탄하다. 3번, 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다. 심지어 소폭 하락할 수도 있다. 4번,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 데이터다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없이, 즉 실업률의 큰 하락 없이 완만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의 견해와 비슷한데요. 2% 안팎의 경제 성장이 이어지면서 실업률이 낮은 상태에서 유지되는 골디락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골드만의 얘기를 들으면 다양한 질문이 떠오르실 텐데요. 아니 어떻게 지금도 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추가 경제의 희생 없이 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냐? 골드만삭스는 이거를 주택 부분의 물가 하락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부분에서 하락을 기대할 만한데 그중 하나는 주택이다. 이게 제일 크다. 지금 주택 임대료나 간주 임대료가 연율 환산 6%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게 3에서 4 정도로 돌아갈 것으로 본다. 코어 CPI에서 임대료 가중치가 40%고 코어 PC에서는 17%인데 이걸 볼 때 이게 떨어지면 더 많은 물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상품 분야 일부에서도 물가 하락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이렇게 물 수가 있죠. 아니 지금 초과 저축이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 소비 여력이 없다는데 소비가 약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어요? 하지만 골드만은 또 이렇게 봅니다. 자, 22년도에 인플레가 급등하고 코로나 지원금이 끊기면서 가처분 소득이 크게 줄었다. 6% 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2008년, 2009년 경제가 너무 안 좋을 때보다 더 크게 하락한 거였다. 하지만 이때는 초과 저축이 크게 버텨줬기 때문에 커버가 됐다. 네 말대로 초과 저축해 주는 건 맞다. 그렇다고 지출이 끝날까? 아니다. 왜냐? 지금 실질 소득이 매우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임금이 상당한 속도로 상승하는 가운데 인플레는 3%대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가계는 초과 저축 소진 이후에도 소비 지출 실질 기준으로 2% 정도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물 수가 있죠. 아니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도 소비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게 말이 될까요? 골드만 얘기를 합니다. 자, 금리가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주담대 금리를 봤을 때 가계가 지불한 주담대 이자 비용이 거의 오르지 않고 있다. 왜냐? 사람들이 거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로 낮게 빌려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디펜스를 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각종 설문조사 보면은 소비심리가 죽고 있다는데요. 여기서 골드만이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자, 우리는 몇 년 동안 소프트 데이터 이런 설문조사 데이터보다는 실질적으로 나오는 하드 데이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심리적 영향은 경제 약화를 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더 뭐 할 말이 없죠. 믿질 않는다는데 반대 방향의 질문도 들어갑니다. 미국이 그린에너지 전환, IRA법, 반도체법 등 각종 법안으로 경제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런 게 가져오는 어떤 일시적 효과, 그거에 따른 경제 단기 부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답을 하죠. 물론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 GDP, 즉 27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GDP로 나눠보면은 이거 미미한 수치다. 크게 부침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일회성 요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 관련 질문도 나왔습니다. AI가 가져오는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2019년 4분기 이후 데이터를 봤는데 노동 생산성 증가가 1.5% 미만 성장을 했다. 그 전 5년, 10년 데이터와 비교할 때 몇십 분의 1 차이밖에 안 나더라. 확실히 AI가 생산성 향상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당장 몇 년간 벌어질 일은 아니다. 한 10년은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당신이 무인도에 갇혀가지고 단 하나의 블룸버그 데이터만 볼 수가 있다면 뭘 보겠냐? 골드만은 GDP보다는 노동 데이터를 보겠다고 합니다. 왜냐? GDP는 3분기 4.9% 벌어놓은 게 있다. 설사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사람들은 앞서 나온 데이터와 평균에서 짬뽕해서 보려고 할 거다. 하지만 노동의 경우는 중요한데 노동의 경우에 심각한 악화가 발생한다면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라며 그런 경보 신호가 된다. 우리는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실업률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신규 고용이 5만 건 정도 이하 0에서 5만 건 정도 고용 증가가 나오면서 실업률이 껑쭉 뛴다면 이건 확실한 경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중요한 얘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재정 적자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중장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덧붙이는데요. 지금 이거는 큰 문제다. 미국 GDP에서 6에서 한 7% 정도가 재정 적자 차지하는데 단기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게 어떤 단기에 엄청난 큰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가까운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자폭이 커지고 또 롤오버가 되면서 이자 비용이 증가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문제가 될 것이다. 어떻게 되느냐? 구축 효과 얘기를 합니다.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얘기를 하는데요. 구축 효과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연방 적자,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민간 부분의 투자를 줄여버리는 그런 효과. 이걸 올드만은 지적을 하고요. 특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까울 때, 지금과 같은 거죠. 그때는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부연 설명하자면 흔히 총수용 그래프를 이렇게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이렇게 쓰는데 자, 이 완전 고용 상태에 근접하다 실업률이 그거는 이 y가 즉 경제가 낼 수 있는 어떤 최대치, 최대 출력으로 달리는 중이기 때문에 이 y를 더 올리기가 거의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정 적자에 따른 정부 지출이 여기서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 고용 상태, 즉 경제의 최대 출력에 근접하다면 y는 더 못 늘리고 이자율만 올려버리면서 그에 따라서 이자율이 늘면 i가 줄거든요. 이 민간 투자만 줄여버리는 이자율의 함수인 이 i가 줄어버리는 그 상황을 골드만이 우려한다. G가 늘어난 만큼 i가 줄어든다. 이게 구축 효과입니다. 즉 2008년 때는 금융위기 때는 고용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재정 적자에 따른 G가 늘어나도 이 Y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당장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를 떠나서 더 큰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의를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미래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죠. 단기 결론이 중요하죠. 우리들은. 그래서 골드만의 결론을 정리합니다. 1번 경기 침체 확률 내년은 15%다. 금리 인하는 내년 4분기, 빠르면 내년 4분기다. 실업률은 제자리 걸음 혹은 내려갈 수도 있다. 내년 말 PCE는 한 2.4% 정도로 본다. 이게 골드만의 단기 결론입니다. 자, 오늘의 브랜비어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주변에 추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